소개 감사합니다. 저는 김종욱이고요. 방금 말씀드린 에콜 폴리테크닉이라는 학교의 물리학과에서 조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학교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저희 학교는 1794년, 그러니까 프랑스 대혁명 바로 직후에 만들어져서 바로 그 후에 다시 집권한 나폴레옹에 의해서 군사학교, 그러니까 국방부 소속의 학교로 구성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나폴레옹이 여기저기서 전쟁을 하면서 대포를 쏘거나 아니면 교각을 설치하거나 이런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한 진보가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프랑스라는 나라의 석학들을 모아서 효율적으로 그런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초반에 탄생한 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0년이 이상 지난 지금까지도 재밌게도 저희 학교는 여전히 국방부 소속이고요. 그래서 학교의 학생들은 주로 당연히 공대이지만 국가의 공무원 소속으로서 일종의 사관학교 생도의 직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7월 14일이 이제 우리나라의 광복절 같은 혁명 기념일인데 혁명 기념일에 이제 군사 퍼레이드를 하고 그 제일 앞에서 퍼레이드를 하는 이제 그 부대가 저희 학교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근대 과학자 중요한 이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저희 학교에서 배출된 과학자들이고요. 가장 최근에는 최근 몇 년 동안 노벨상 두 개가 저희 학과에서 배출이 됐고요. 특히 바로 한 2주쯤 전에 발표가 됐죠. 알란 아스페 교수님의 노벨상은 양자역학에서 양자 퀀텀 인탱글먼트 현상을 실험적으로 확실하게 증명한 첫 번째 실험이 되어서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말했었죠. 신은 주사위는 노래를 하지 않는다라고 양자역학을 부정했었는데 그 아인슈타인 말이 틀렸다는 사실을 완벽하게 실험적으로 입증한 아주 중요한 업적이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도 이제 앞에서 김문영 박사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태양광과 그리고 에너지에 관련된 그런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기 보시는 차트는 우리 인간이 소비하는 에너지의 전체 양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건물에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그리고 그중에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냉방, 난방, 조명에 해당하는 에너지. 그래서 여기 색깔로 표시된 이 바들이 냉난방 조명인데 이게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의 약 절반, 50% 정도고요. 건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가 우리가 교통이나 뭐 생산을 위해서 사용되는 에너지의 약 토탈에서 약 40% 정도이기 때문에 계산을 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단지 냉난방, 조명, 별로 생산적이지 않을 것 같은 에너지 소모가 전체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약 20% 정도라는 거죠. 여기서 제가 냉난방 그리고 조명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 에너지는 빛과 혹은 열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사실은 태양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가시광선, 빛, 그리고 적외선은 이제 물질에 닿으면 바로 열로 바뀌기 때문에 열에 해당하는 에너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태양에서 얻을 수 있는 전환 없이 얻을 수 있는 에너지의 형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태양하면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태양광, 포토볼타익을 떠올리죠. 이 사진은 이제 저희 집 근처에 동네에 있는 전기공급공사, 파리시 전기공급공사의 건물인데요. 이 건물을 앞에 지나면서 봤더니 앞에 있는 한 7층짜리 건물인데 큰 유리창을 전부 포토볼타익 셀로 이렇게 덮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기술을 하시는 분들이면은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인 방식인지 잘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창문을 덮음으로써 일단 내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답답하겠죠. 밖을 볼 수가 없어지니까. 그리고 밖에서 들어오는 빛을 이 스포토볼타익들이 차단해 버리기 때문에 안에서 다시 불을 켜서 조명을 활용해야 돼요. 우리가 꽤 넓은 넓이지만 그 앞에서 김용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포토볼타익 셀의 효율은 대략 20%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밖에서 들어오는 빛을 100% 차단하고 그 20%를 에너지를 포토볼타이크에서 활용한다고 했을 때 이 빛을 가리지 않고 그냥 두는 것보다도 훨씬 비효율적인 방식의 태양광 에너지 그 이용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스마트하게 효율적으로 태양광을 이용할 수 있을까? 당연히 태양전지를 통해서 우리가 전기를 생산하는 건 매우 중요하지만 실내에서 건물 안에서 어떤 조명과 냉난방을 좀 더 효율적으로 태양광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러면 창문을 많이 만들어서 투명한 창문을 많이 만들어서 우리가 태양광을 건물 안으로 직접 끌어들여서 에너지를 최대한 활용을 하면 되겠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도심에 특히 이제 도시의 중심부에 가면 이렇게 멋진 유리로 이렇게 창문으로 둘러싸인 건물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 건물들은 에너지 효율이 좋겠네라고 기대를 해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기후, 날씨는 끊임없이 변하고 있지만 이 창문들은 이런 어떤 투과율을 우리가 그거에 맞춰서 변화시킬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름에는 이런 글래스 하우스들은 아주 뜨거운 온실이 돼버리고 겨울에는 유리창이 벽보다 아이솔레이션 효율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추워서 난방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그 글래스 하우스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집이나 이런 데는 사용할 수 없고 이렇게 상업적으로 아주 큰 돈을 투자할 수 있는 건물에만 유리창을 지금은 현재로서는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리창을 통해서 밖에서 들어오는 빛을 날씨와 기후를 통해서 기후에 따라서 바꿔줄 수 있으면 그러면 어떤 에너지 효율에 도움이 되겠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실제로 그런 비슷한 제품들이 이미 상업적으로 나와 있고요. 보신 분도 있겠지만 뭐 그 비행기 안에서 비즈니스석의 창문이라든지 아니면은 고급 자동차의 사이드 미러, 룸 미러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런 그 반사율이나 투과율을 조절할 수 있는 정기적으로 그런 일렉트로크로믹 스마트 윈도우가 탑재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문제는 해결됐네? 그럴까요? 아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일렉트로크로믹 윈도우들은 가시광선 영역을 조절하는 데에만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로 에너지를 세이빙을 하려면 가시광선뿐만이 아니라 열 부분, 즉 적외선 영역을 우리가 투과율을 조절할 수 있어서 예를 들면 겨울에 적외선을 투과시킴으로 해서 이런 어떤 유리가 가지고 있는 온실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고 여름에는 둘 다 차단을 통해서 최대한 이를 줄이고 또 여름이지만 예를 들면 날씨가 흐려서 빛이 필요할 때는 적외선은 차단하고 가시광선을 투과시킬 수 있는 이런 어떤 유니버설한 좀 더 복잡한 형태의 스마트 윈도우가 있으면 정말로 우리가 건물 안에서 세이브할 수 있는 에너지 양이 커지고 그래서 실질적인 에코 빌딩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면 어떠한 물리학적인 광학적인 특성을 이용해서 이런 앞에서 보신 적외선과 가시광선을 따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일렉트로크로믹 윈도우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 이제 재료광학을 하는 사람들의 숙제가 되겠죠. 저희가 주목한 부분은 일단은 어떤 그 가시광선과 적외선 영역 혹은 이제 다른 파장의 영역을 따로따로 빛의 투과도를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색깔이 다양한 색률이 가시광선 안에서의 얘기지만 색을 차단 다른 색깔을 따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일종의 색소에 대해서 어떤 색소가 있느냐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아주 다양한 형태의 색소가 있지만 창문에 사용해서 그 태양에서 떨어지는 빛을 직접 받으면서도 어떤 쉽게 블리칭이 일어나지 않는 그 색이 바랜다고 하죠. 오랫동안 색이 바라지 않을 수 있는 색소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일단은 유기물은 될 수가 없고요. 무기물들도 디그레데이션이 어느 정도 되는데 우리 인류가 알고 있는 가장 스테이블한 색소는 바로 이런 어떤 아주 오래된 성당의 창문에 쓰인 스테인드 글래스에 쓰인 이런 색소인데요. 이 색소는 사실은 금과 같은 금속 나노 입자들입니다. 금속 나노 입자들은 서페이스 플라즈마 레조넌스라는 어떤 물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이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금속 안에 들어있는 자유전하들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입사되는 빛, 즉 전자기파를 만날 때 이 안에서 이 전자기파에 반응해서 어떤 오실레이션을 하게 되는데 이 입자의 사이즈가 아주 작아서 이제 나노 형태가 되게 되면 그 안에서 이렇게 컨파인된 공간 안에서 오실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파동의 frequency 혹은 wavelength가 일정하게 결정이 되게 돼요. 그리고 그 어떤 결정된 아주 짧은 내로우한 부분의 파장에서만 공명을 통해서 강력한 빛의 흡수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이제 공명 주파수는 이 자유전하, 이 물질 속에 들어있는 자유전하의 농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되고요. 바로 이러한 현상을 통해서 금을 나노 입자로 만들었을 때 빨간색을 띠게 되고, 뭐 은의 경우는 노란색 이렇게 띠기 때문에 어떤 플라즈마 특성이 아주 스테이블하면서 이런 어떤 특정 색깔을 낼 수 있는 피그먼트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스펙트럼이고요. 그 레조넌스 스펙트럼이고요. 그래서 이런 금속 나노 입자들을 태양광에서도 어떤 빛을 아주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빛을 흡수하고 다시 옆으로 전달시켜주는, 그래서 이제 태양전지 패널의 두께를 줄여줄 수 있는, 그래서 효율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응용이 되어 왔고요. 자, 근데 이제 다시 일렉트로크로믹에 대한 관심으로 돌아가서 그래, 그러면 플라즈마 특성이 어떤 빛의 선택적인 빛의 파장을 선택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도움이 되는데 이거는 일렉트로크로믹이 아니잖아. 그리고 이거는 가시광선이지 적외선이 아니잖아.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적외선의 컨트롤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적외선을 컨트롤하면서 이를 일렉트로크로믹, 즉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쪽으로 이용할 수 있을까 하는 아주 어려운 숙제가 다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최근에 와서 생각한 거는 근데 플라즈마에서 중요한 건 이게 금속이라는 거고, 이 금속 안에 들어있는 결국 자유전하들이 플라즈마를 만드는 거니까 그러면 반도체에다가 도판트를 좀 많이 때려 넣어가지고 얘를 금속으로 만들어 주면은 똑같은 플라즈마 효과를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중요한 건 이제 반도체는 우리가 반도체와 금속의 차이를 전기 쪽에서 잘 알고 있듯이, 반도체는 도핑 컨센트레이션이라든지 반도체 내부에 있는 어떤 이 물질 자체의 물성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꿔줌으로써 전기적 특성을 아주 다양하게 바꿔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반도체를 이용하면 전하의 농도를 바꿔서 플라즈몬의 파장이라든지 세기를 우리가 마음껏 조절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어떤 관심을 가지고 좀 이제 반도체 나노 입자를 만들어 봤더니 지난 한 겨우 10여 년 안에 이렇게 적외선 영역으로 완전히 아주 넓은 파장 범위에서 우리가 원하는 파장에서의 어떤 그 플라즈마 레조넌스를 일으킬 수가 있는 그런 나노 입자들을 아주 쉽게 아주 저렴하게 만들 수 있더라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투명 전극, 핸드폰이라든지 뭐 컴퓨터의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데 이제 그 투명 전극을 이용하는 ITO, 틴더트 인듐 옥사이드라는 물질을 이제 필름 대신에 나노 입자로 만들었을 때 이 나노 입자는 이제 분산시킬 수가 있고, 이 용액세에서 분산되었을 때 옥사이드들은 보통 밴드갭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가시광선 영역을 전혀 흡수하지 않아서 완전히 투명하고요. 대신에 여기 들어있는 틴이라는 도펀트가 자유전하를 줌으로써 얻을 수 있는 플라즈마 특성이 적외선 영역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빛을 흡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특히 윈도우를 위해서는 우리가 메탈 옥사이드, 즉 옥사이드 형태의 반도체, 즉 가시광선에는 투명한 반도체를 적외선 영역에서 컨트롤할 수 있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여기에 들어있는 전하량을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도핑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어떤 스트레이트를 간단히 보시면 옥사이드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반도체에서 알고 있는 어떤 그 메탈 원소를 다른 전자가의 메탈로 바꿔주는 방식으로 도핑을 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배터리처럼 그냥 알칼라인과 같은 작은 메탈들을 집어넣음으로써도 도핑을 해줄 수가 있고, 또 옥사이드의 재밌는 점은 이제 들어있는 옥시즌을 뽑아내가지고
그럼 옥시즌은 마이너스 이가이기 때문에 나가면서 두 개의 전자를 내어놓기 때문에 또 이런 방식으로도 도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옥사이드들의 도핑 케미스트리를 이용해서 합성 혹은 합성 후에 자유전하의 농도를 바꿔줄 수가 있겠다. 실제로 배터리처럼 이 그 반도체 나노 입자, 옥사이드 나노 입자를 필름으로 만들어서 이제 리튬으로 차징, 디스차징을 해보니까 실제로 정기적으로 어떤 그 적외선 영역의 빛을 아주 효율적으로 컨트롤할 수가 있구나. 정기적으로 스위칭을 해서 껐다가 켰다 해서 얘네들이 적외선 영역의 빛을 흡수했다가 통과시켰다가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있겠다. 라는 걸 실험적으로 보였고요. 그래서 이제 진짜 태양광 응용을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서의 어떤 물질을 사용해야 되는지를 봤더니 태양광의 적외선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일 잘 커버하는 플라즈몬으로 커버하는 물질이 텅슨 옥사이드였어요. 그래서 저는 텅슨 옥사이드를 주로 많이 합성을 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그 태양광과 겹치는 부분에서 더 세부적으로 플라즈몬의 그 밴드를, 그 스펙트럼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조절해 주기 위해서 예를 들면 입자의 모양이라든지 입자의 구성 성분, 도펀트의 차이, 그리고 입자의 또 크리스탈 스트럭처 이런 것들을 바꿈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플라즈몬의 특성이 달라지는지를 보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더 최근의 결과인데 이제 입자의 같은 구성 성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입자의 모양만 바꾸는 통해서도 아주 세부적으로 우리가 플라즈몬의 파장의 특성을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이를 태양광뿐만이 아니라 요즘 이제 스몰 웨이브랭스 인프라레드라고 뭐 보이지 않는 빛의 영역에서의 이미징이라든지 이런 데서 매우 중요한 영역인데 이쪽에서 플라즈몬 특성을 이용하는 데에도 쓸 수 있는 다양한 입자의 모양 그리고 입자의 합성법이 그걸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런 입자를 만드느냐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퀀텀 닷 혹은 이제 이런 금속 나노 입자 이런 걸 만들 때 주로 이용하는 용액상에서의 화학적인 합성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방법은 아주 저렴해서 우리가 뭐 그람 단위의 즉 실제로 커머셜하게 인더스트리에서 쓸 수 있는 정도의 양을 저렴하게 입자를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방법이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집어넣는 이제 프리커서의 종류라든지 온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컨트롤을 통해서 입자의 형태나 구성 성분 이런 것들을 바꿔주는 그런 화학적인 합성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이제 평생 옥사이드, 베이컨시로만 도핑된 그 평생 옥사이드 입자의 형태인데요. 여기서 재밌는 점은 앞에서 금속 나노 입자는 금속에 들어있는 자유전하는 우리가 그 농도를 바꿔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금속의 전하 농도는 그 물질 자체의 아주 고유의 특성이기 때문에. 하지만 반도체의 경우에는 아까 전에 바꿀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텅슨 옥사이드는 이 베이컨시, 옥시즌 베이컨시의 농도를 아주 쉽게 조절할 수가 있고 그래서 상온에서 입자를 만들어서 그냥 공기 중에 노출만 시켜도 이 베이컨시들 안으로 산소가 들어가서 이제 채워주면서 이런 전하가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재밌게 사용하는 말이 이제 볼라타일 플라즈몬이라고 해서 이 공기에 노출시키면 공기 중으로 마치 산소를 만나서 이 플라즈몬이 날아가는 것처럼 그렇죠. 기존의 금속 플라즈몬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어떤 플라즈몬 특성을 가지는 그런 입자들이 이제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텅슨 옥사이드를 결국은 이제 필름으로 만들어서 일렉트로크로밋 윈도우로 만들어 봤더니 이렇게 아주 빠르게 스위칭을 할 수 있는 하늘색 색깔을 가시광선에 띄는 그 상태는 적외선 영역을 보시면은 적외선을 거의 90% 이상 차단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적외선 차단 필름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적외선을 따로 컨트롤할 수 있는 기술이 확보가 됐죠.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가 원했던 건 적외선과 가시광선을 같이 컨트롤하는 건데 그런 건 어떻게 하지? 하는 건 쉽게 가시광선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일렉트로크로믹 물질들이 이미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섞는 겁니다. 그래서 텅슨 옥사이드 입자들을 가지고 어떤 이런 포러스한 구조체를 만들어주고 거기에 이제 나일론 옥사이드라는 가시광선을 컨트롤하는 일렉트로크로믹 물질을 채워준 다음에
얘들을 이제 약간 이제 처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배터리처럼 전하들이 빨리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려면 이렇게 어떤 그 각각의 물질들이 전해질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서페이스들을 충분히 공간들을 주고, 그걸 통해서 이제 전하들이 쉽게 그 외부적인 스위칭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하는 어떤 전기화학적인 좋은 그런 어떤 그 패스웨이를 만들어주면 줬더니 주면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현미경 실제 사진이고요. 평센옥사이드 포러스 구조에 나이뷴 옥사이드를 채워서 그런 필름을 만들면 아주 컴포지기 때문에 단단하면서 이 안에 들어있는 약간의 포어들만 가지고도 정기적인 스위칭을 아주 쉽게 할 수 있더라.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보시면 방금 이렇게 만든 컴포짓 일렉트로크로믹 윈도우는 브라이트 모드, 그러니까 완전히 디스차징을 했을 때는 가시광선과 적외선 영역이 모두 투명해서 90% 이상 투명도를 보이죠. 하고 완전히 차징을 시켜주면 가시광선과 적외선을 거의 충분히 차단시켜 줄 수가 있고, 중간 단계에서는 텅센 옥사이드는 차징을 하고 나이뷴 옥사이드는 아직 차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가시광선 영역은 투명하고 적외선 영역은 잘 차단을 해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글로벌하게 기후와 혹은 날씨 그리고 등에 따라서 우리가 투과도를 따로따로 적외선과 가시광선 투과도를 따로따로 조절할 수 있는 스마트 윈도우 형태를 지니게 되었다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컴포즈를 만듦을 통해서 또 다양한 사이드로 장점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커머셜한 일렉트로크로믹 윈도우는 아주 새파란 이런 색깔이에요. 그래서 이제 밖을 바라봤을 때 파란 하늘과 그 아래에 있는 다양한 풍경들이 완전히 모노톤하게 전부 파란색으로 보여서 풍경이 이제 재미가 없어지는 그런 안 좋은 단점이 있었는데, 이렇게 컴포즈를 만드는 윈도우는 지금 여기 보시는 색깔은 대충 이제 우리가 선글라스에 많이 쓰는 뉴트럴하면서 약간 청색을 띠지만 아주 뉴트럴하게 다크하게 만들어줘서 눈이 편안하고 이제 외부의 어떤 그 뷰를 해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이드 형태도 있고요. 그 후에는 이제 또 그럼 이제 얘네들 플렉서블하게 만들어서 좀 더 곡면이 있는 유리에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들이 예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같은 물질을 통해서 플렉서블한 일렉트로크로믹 윈도우를 만드는 일도 예전에 함께 일을 했던, 지금은 이제 한국에 교수로 있는 허성환 교수님하고 같이 연구를 하기도 했었고요. 오늘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기술적으로 얘네들이 실제로 응용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물리적인 아주 기초적인 원칙에서 시작해서 하나하나 이제 문제를 해결해 나감을 통해서 이제 실제로 커머셜라이즈가 가능한 그런 일렉트로크로믹 윈도우를 만들어 왔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미국에서 잠깐 코닥으로 일할 때 같이 일했던 팀에서는 헬리트롭이라는 그런 스타트업 컴퍼니를 만들어서 실제로 이와 같은 나노 입자의 플라즈마를 이용한 일렉트로크로믹 윈도우를 만들어서 판매하려고 하는 그런 스타트업도 만들어졌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 지금까지 이 연구를 하는데 도움을 준 모든 저의 동료들 함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